박병섭입니다. 제가 오늘 다룰 강의 내용은 제가 쓴 책 고조선을 듣고서 포스트 고조선이라는 책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제 강의 내용은 총 4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책의 내용에서 다룰 내용은 요약해서 다룹니다. 책 전체를 다루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강의 내용을 듣다가 좀 불편하신 내용이나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 책을 한번 읽어주시면 저로서는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한국사의 쟁점에서 환단국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게 주제의 내용이 되는데요. 모든 역사서의 내용은 환단국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서의 경우는 항상 새로운 책이 등장하게 되면 그것을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 분석을 하는 내용에서 1차적으로 보통 사학계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고증학적인 내용의 문제인데요. 이 책의 내용이 제대로 된 책인가, 최근에 누군가가 조작한 책은 아닌가, 이런 식의 문제에 항상 일반적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단국이라는 책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다른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되게 돼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의 문제인데요. 우리 주변에 한국 위에 한편에서는 중국이 있고 한편에서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아시아 혹은 세계사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에 있어서 삼국의 역사적인 관점, 사관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서로 바라보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른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이다 이런 경우에 하게 되면은 중국에서 그 이전부터, 이건 역사적으로 유래가 있는 방법인데요. 과거에 니네가 살고 있었던 그 땅 지역이 우리 땅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다 하면은 그 과거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끝나준다든지 하면 별 문제가 안 되고 그렇게 치열한 싸움거리나 논쟁거리가 안 되는데, 이 다음에 원래 내 거였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원래 내 거니까 시간이 좀 지났긴 했지만 어째요? 다시 되찾아야겠다, 이런 내용을 항상 염두를 두고 전제를 깔게 되기 때문에 역사에 관련된 내용의 이야기는 과거사는 단순히 과거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개는 현재사로 연결이 되는 것, 이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사가 과거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래사로 연관이 되는데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무척 잘 살았고 무척 힘이 세였다. 그리고 되면은 제가 현재 형편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도 우리 조상들처럼 잘 살고 혹은 힘이 강한 그런 나라로 지낼 수 있다, 이런 거에 관한 어떤 희망이나 그런 것을 품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전에부터 니네 집안은 조상 대대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이었고 뭐 해봐서 너의 장래성도 보나마나 말은 않지만 점점점 찍는 순간에 과거사가 별 볼 일 없었다는 그 내용이 사실은 순전히 논리적으로 따지면 미래의 내용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심리적으로는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현재의 민족의식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유기적으로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책이라고 하는 내용의 우리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내용은 정근대 시대에는 한나라 사마천이 쓴 사기가 모델이었는데요. 사마천의 사기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 당시에 왜 사마천이 사기 같은 이런 책을 필요로 했냐면, 주변에 한나라가 역사책에는 멋지게 쓰여져 있지만 실제로는 주변에 아주 강대한 나라가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고조선이라 이런 나라가 있었고 그 옆에서는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흉노족이 있는 거예요. 이 흉노족한테 아침 저녁으로 터지고 매우 힘들게 지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뭔가 좀 기운이 나게 뭔가를 좀 정리하는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사마천이 사기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 옛날부터 통일된 한족이라는 집단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나라라고 하는 집단이 조상 대대로 여기에서 살았다. 이런 식의 뭔가의 사고방식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과거사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주나라, 그 이전에는 은나라, 그 이전에는 한나라, 그 이전에는 오제가 있었고 여기서부터 연결을 해가지고 오제, 하운주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이르게 됐다. 이런 식의 역사의 구성을 하게 된 건데, 이 역사의 구성 내용은 이런 게 역사의식 혹은 계보의식인데 물론 과학적으로 다 짜진다든지 그러면은
입증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죠. 뭐 어느 나라 역사나 그런 것은 일부 부분은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렇게 구성을 하고 나니까 이 다음의 다른 나라하고 싸울 때나 뭔가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이런 사고방식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한 나라를 단결시키고 뭔가 다른 나라하고 주변 국가하고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다른 역사관이나 사고방식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전의 역사관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는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이제 복원을 해야 하는 이런 내용하고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이전의 사고방식하고 다른 새로운 역사관을 필요로 했는데 그것이 사마천의 사기를 모방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구삼국사나 그다음에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삼국사기 내용 이런 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역사관의 내용을 우리나라에서 보다가 이런 역사관의 내용이 불편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 내에서. 그러니까 이련이라는 사람이 이 이전의 역사관의 내용을 어느 정도 염두는 뒀지만 새로운 역사관의 내용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삼국유사의 내용입니다. 이 삼국유사의 내용하고 그 이전의 역사관의 내용하고 차이가 나는 것의 내용은 삼국사나 삼국사기는 모델이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그런데 삼국유사는 그런 형태로 역사관을 구성하게 되면 뭔가 조금 불편한 내용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불편했냐? 그 이전의 역사관, 사마천이 사기를 만들 때의 역사관에서 가장 큰 특징의 내용은 공자가 앞에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긴 역사 내용이 쭉 내려와요. 그 중에서 공자가 어떤 역사의 내용을 잘라내고 없애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떤 역사의 내용이냐면 신화적인 형태로 쓰여진 역사의 내용은 제거하고 좀 신화적 생체가 약한 역사의 내용만 공자는 쓰기로 한 거예요. 이런 공자의 관점이 있는 거죠. 이 관점은 객관적이고 매우 훌륭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괴력량신을 제거하고 수리 부작해서 새로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 전에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이런 견해들만 가지고 역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매우 훌륭한 역사예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옆에 나라가 보니까 신화적인 역사의 내용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 갖고 여기까지 매우 길어요. 근데 공자가 살고 있는 한나라나 한나라가 아니고 춘추 전국 하은주 중에 주나라의 역사를 보니까 신화부터 따져서 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웃대가 아니고 그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신화부터 줄줄이 다 이야기한다든가 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내용을 신화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둘 다 제거하고 확실한 것부터만 이야기를 하면 어떠냐 하는 귀찮은 아이디어를 공자가 낸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니까 옆에 나라의 긴 역사의 내용과 우리나라의 조금밖에 안 되는 신화적인 내용 둘 다 신화니까 다 제거하고 확실한 것부터 이렇게 되게 되니까 오제 공자가 하는 내용에서는 요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운주로 시작하는 이런 역사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역사관의 내용을 약간 개선해서 뭐 개선하기는 했지만 그것이나 비슷비슷한 겁니다. 그게 사마천이 만들어진 사기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오제부터 하운주 이런 역사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항해서 어떤 역사관의 내용이 있느냐 그대로 배운 대로 했어요. 남 거 배워갖고 따라가가지고 좋은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남 거 따라가가지고 성공하기는 무척 힘듭니다. 어쨌든 그래도 주변 나라가 발전했다고 믿는 순간에는 남 걸 그거라도 배워야 해요. 배웠죠. 그래서 배워서 삼국사기 쓰고 나니까 위에는 신화적인 내용이니까 다 제거고 잘라지고 나니까 밑에 토막 조금 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는 역사의 내용을 만들어 놨는데 이련이 삼국유사를 쓸 때쯤 해가지고 자료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 밑부분만 적어놓고 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련 당시에 왜 이런 역사관에 반성을 하게 됐는가 내용은 또 특별한 연구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거죠. 학문적인 연구나 어떤 전문적인 연구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거 없이 발언하는 것은 학자적인 태도도 아니고 그다음에 전문 연구가의 태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연구를 필요로 할 때는 어떻든 전문적인 어떤 근거나 항상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련은 삼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 내용을 쭉 전개해서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위에 우리가 그 이전에 신화이기 때문에 제거했던 역사의 내용을 조금 추가하면 내용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련이. 그래서 이련이 생각한 내용이 삼국유사의 내용의 고기의 내용, 잘 아는
환인, 환웅, 당군의 역사의 내용의 신화적인 역사 이야기를 거기에 추가했어요. 그리고 추가하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이 언제? 서기전 2333년 전에 있었던 내용이다. 그것도 제일 마지막 환인, 환웅, 당군 중에 당군이 건국한 연도가 이런 식으로 한 구절을 앞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사마천의 사기와 삼국유사라고는 두 개의 관점이 대립하게 됐는데 이 대립하는 이 관점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련이 써놓은 환인, 환웅, 당군 이야기를 할 때 환웅의 역사 이야기가 달라진 거예요. 환웅의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환웅한테는 신하가 큰 좀 힘센 신하 3명에 또 다른 신하 5명이 있는데 오늘날 옛날식으로 하면 삼정승 대개는 6판 서는데 비슷한 거죠. 그거나 오늘날 하면 대통령 하나 있고 장차관들이 있는 이런 식의 구조의 정치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틀을 보여준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풍백, 우사, 운사가 있어요. 사마천이 사기에서 쓰기를 자기 나라의 선조 헌원은 공선헌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중요한 직관으로 갖고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운사고 다른 하나는 황제라고 그럽니다. 운사라는 직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련이 삼국유사에서 고기를 인용해서 적어놓은 내용에 따르면 환웅, 천왕이 있고 그 신하는 3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풍백, 한 사람은 우사, 마지막 한 사람은 제일. 대빵이긴 하지만 직급 중에 제일 떨어지는 마지막 사람은 운사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는 별로 써놓은 바가 없어요. 그러면 이련은 보나마나 삼국사기 내용을 읽었을 텐데 이련이 하고 싶은 내용은 뭐예요? 환웅이 있고 그 다음에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 중에 한 나라가 가가지고 한 나라를 세웠으니까 니네는 알아서 잘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라 이렇게 하는 내용은 숨은 뜻으로 숨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사기와 삼국유사의 역사가 어느 배후에 숨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삼국유사의 내용이 사람들은 환단고기를 근대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의 견해에 따르면 근대에 만들었다는 이런 견해가 있는데 물론 그건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짐작한데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견해의 내용의 뿌리는 사실은 삼국유사의 고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본 사고방식의 틀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와서 한국과 중국이 민족 족보전쟁 중이라고 말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 널리 알려져 있어서 그 부분은 길게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중국에서 동북공정이라고 말하는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고구려가 중국의 일부 제후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고구려 이후에 고조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안 했지만 덤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려를 중국사로 갖고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할 때 고구려 그것 때문에 코리아라는 국명이 나왔는데 통째로 전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참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이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중국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만일에 남북 간에 긴장해서 경쟁 관계가 된다든지 북에 갑자기 뭔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무슨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국 군대가 평양에 주둔을 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명분을 마련하려는 함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가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고 심각한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원래 이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사의 계보와 중국사의 계보를 한번 비교해 보기로 하죠. 도표를 한번 보아주시면요. 자, 한국사의 내용에 따르면 환인, 환웅 이런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군, 조선시대를 걸쳐서 부여, 고구려, 삼국, 신라, 발해, 고려, 조선, 남북한, 남한, 북조선, 남북한 그러든지 북한 뭐 이쪽에서는 어쨌든 조선 해가지고 뭐 북조선, 남조선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이게 역사의 계보라면 중국 쪽의 역사의 계보 내용은 운사헌원 그게 환흥시대 내용 중에 두 번째 2강에서 말씀드릴 치우천왕 그 시기쯤 운사헌원이 나옵니다. 그 시기쯤에 운사헌원이 최초고 그 다음에 요순시대가 있었고 하운주를 걸쳐서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한나라 여기까지를 걸치고 그 다음 시대에 삼국시대, 5, 16국시대, 수당, 5대 10국, 송원, 명청, 중국 그리고 이 환단곡이나 이런 시각에 따르면 중국사로 들어가 있는 송원, 명청 중에 중국, 이게 한족하고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수당, 송, 명 이 정도고 원, 청
뭐 요, 금, 원청 이런 부분은 우리 방계 유사한 족속이다 우리와 이런 사고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환단고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단고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고 이게 큰 쟁점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를 봐줘야 하는 내용은 한국 상고사 사료에 대한 쟁점이 있는데 어떤 이제 사료 내용을 믿느냐 못 믿느냐 이 부분이 싸움의 문제가 되는데 한국에서 우리나라 내에서 역사를 하고 나면은 우리나라 역사가들 사이의 의견이 크게 두 갈래로 갈려져 있는 내용은 잘 알려져 있죠. 근데 크게 역사의 내용 근대에 등장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되면 새로운 역사관의 근거에서 새로운 사관이 등장하게 됩니다. 새로운 근대 사관의 근거에서 한국사가 형성이 되는데 그 이전의 역사는 왕이 있으면 왕조가 줄줄이 이어지는 왕조사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근대로 오게 되면 한민족이라는 의식에 근거해 가지고 새로운 역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민족이라는 사관의 근거에서 왕이든 제 밑에 한국에서 살고 있는 옛날에는 노예였던지 간에 모두 한 족속이라는 이런 의식이 근대에 처음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관의 근거에서 이게 민족주의 관점인 거죠. 이것은 원래 민족주의라는 것은 서구에서 시민민족 개념에 근거해 가지고 형성된 건데 시민민족 개념의 민족이라는 것은 근대 이전의 민족이라는 개념은 전부 허구라는 거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은 민족 개념은 종족민족 개념인데 그것은 고대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민족이 이어온다는 이런 관점이에요. 왜 서구는 근데 시민민족 개념을 갖고 있고 우리는 종족민족 개념을 갖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서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중국하고 똑같은 건데요. 과거로부터 쭉 해가지고 민족을 쭉 하려고 쳐다보니까 동양은 보니까 민족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다 있어요. 뭘 보면 알아요? 역사책에 다 쓰여 있어요. 서구는 보니까 역사책에 위에 보니까 없어요. 이 밑에 이 근처밖에 없어요. 근대밖에.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 나쁜 친구들은 위에서부터 다 적습니다.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위에 내용은 없던 걸로 하고 밑에부터 확실한 것부터 이렇게 하고 나면 좀 좋은 매력적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근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위에 치는 불확실하니까 다 제거하고 같이 보자 확실한 것부터 이렇게 하고 나니까 효과적으로 나머지는 다 제거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근대치만 비교하고 나니까 우리 조상들도 멋져 보이고 훌륭하고 좋잖아요. 자 이렇게 멋진 아이디어를 서구도 냈습니다. 다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이 정도 멋진 아이디어는 누구나 다 냅니다. 자 그러면 한국 상고사 사료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민족이라는 관점이 어떤 건가는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첫 번째는 이 민족이라는 관점을 최초로 펼친 사람은 단재 신채호 선생인데요. 독사신론에서 최초로 이 견해를 펼쳤습니다. 이 민족과 그 다음에 강단사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워는 사람들을 할 때 이병도 씨가 펼친 이런 견해라든가 하는 경우도 똑같이 민족주의입니다. 둘 다 하나는 둘 다 민족주의고 또 하나는 둘 다 실증주의입니다. 강단사학 하는 사람들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실증주의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진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글 내용을 읽어보면 항상 전제가 있고 결론이 있고 전제가 있고 결론이 있고 항상 논증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전제의 내용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 읽어보면 근대적인 학문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누구나 읽어보면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근대적인 실증주의 정신이나 이런 거에 투철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둘 다 똑같아요. 민족주의와 실증주의. 그런데 왜 양자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만일에 과거사의 사료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봤는데 2000년 전에 관련된 어떤 내용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누가 기록을 해야 돼요? 누군가 본 사람이 기록을 해야죠. 제가 보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의 내용을 눈 감고 잘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생각이 나더라. 그리고 뭔가를 기록을 해놔봐요. 그러면 누구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록이라는 것은 당대의 기록이어야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대의 기록을 그 다음에 사설하는 것은 반복해서 베끼는 거죠. 그래야만 이게 누군가 최초로 본 사람은 적어도 당대의 견해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사료 내용에서 걸렸던 우리나라 내용에서는 뭐가 됐냐면
우리나라 사료는 대부분 지금 남아있는 건 고려시대 사료예요. 이 고려시대 사료 내용 중에 문제가 되는 사료 내용은 뭐냐면 고려시대 누군가 썼어요. 그런 내용은 고려 당대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도 못 믿는 거죠. 문제는 어떤 사료냐면 인용했어요, 뭔 책을. 그래서 인용한 사료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강단사학에서 말한다는 내용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견해의 충돌, 이 차이는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나는 인용한 그 서적의 내용은 삼국유사에서 나와 있는 고기, 환인, 환웅, 당군이 나오는 이 인용한 고기라는 책과 북부의 천재 해모수가 나오는 고기라는 이 책과 고기 두 권의 책과 그 다음에 신지비사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신지비사의 내용은 서문의 내용은 영재서문 사후에 쓰여진 내용이니까 그 다음의 내용이죠. 그 시기쯤에. 근데 신지비사의 내용은 짐작컨대 보통의 내용을 보면 고조선 당대의 내용을 기록한 걸로 그렇게 보이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서적 내용.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기록의 내용을 믿는다. 그러고 나면 이 기록에 근거해서 나머지 중국사에 많이 남아있는 일본사에 조금 남아있는 이 사료 내용을 재해석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환인, 환웅, 당군 시작해가지고 아주 긴 역사의 내용이 모두 믿을 수 있는 역사의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료 내용을 못 믿겠다. 그리고 이것은 고려시대쯤 짐작컨대 쓰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역사의 내용은 고려시대가 최초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삼국시대의 내용이 있는데 고려시대의 내용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국은 세 개의 나라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민족의 탄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의 민족이 되려면 삼국 이전에 하나의 나라가 있어야 하고 이 하나의 나라에서 세 개로 찢어져 줘야만 이게 한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고려 이전의 내용에는 하나의 통일국가가 있었다는 내용을 부정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의 시발은 고려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시발의 내용은 고려시대. 이것이 강단에서 주장하는 이야기의 핵심인 겁니다. 근데 이 한국사의 이 쟁점의 내용은 결국은 그러니까 인용한 서적인 고기 1, 고기 2, 신지비사 이런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둘러싸고 의견 차이가 있었고 그것 갖고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이 견해 내용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사학을 한 1000년쯤 공부를 했다든가 보통 하면 1000년 공부는 못하죠. 한 100년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 정도까지는 하면 뭐 20, 30년 공부를 하는 전문학자다. 그러면 이 고기 일이 언제쯤 쓰여졌는가에 관한 확실한 생각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일에 공부해갖고 모르는 거나 전문학자가 모르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몇백 년 공부 더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내용이 갑자기 보니까 이게 고려시대에 며칠 전에 쓰여진 책이더라. 근처에 인용하기 며칠 전에 쓰여진 책인가 그런 내용 아는 거. 그렇게 믿고 지금 강단사학에서 주장하는 우리나라 민족의 시조가 고려시대라고 주장하는 의미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잘 생각을 해봤더니 이 책이 쓰여진 것은 인용하기 얼마 전에 쓰여진 책이다. 그러면 고려시대가 시발이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알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알기 무척 어렵습니다. 그 근거라고 말하는 그것 갖고 뭐 이야기하는 거에 실증적인 근거라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한국사의 쟁점과 환단고기 연구과제를 할 때 이제 제가 연구하는 방법의 특징이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쓰는 방법의 내용은 최신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강단사학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실증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증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증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단사학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학 내용을 그런 걸 이해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최소한 최신 학문의 내용인 해석학적인 텍스트에 근거한다는 내용은 고중학 수준 갖고는 안 되고 최신 학문인 해석학에 근거해요. 그 다음에 이 강단사학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실증주의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낡은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증주의를 걸쳐서 논리실증주의로 발전했고요. 논리실증주의 내용에서도 논리경험주의로 발전을 했고 또 그 이론이 발전해 지금에 와서는 칼포퍼 허위가능성 이론까지 걸쳐 와가지고 정말 낮고 낡은 이야기예요. 실증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실증주의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실증성이 부족한 게 문제예요. 입증이 안 돼요. 사실 자체라는 것은 학문적인 내용으로
좀 제가 강의한 내용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그런 내용이긴 하겠지만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드리는 이야기 요점은 해석학, 가설 연역적 방법, 계보학, 어쨌든 저 이런 방법 여기에 강의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신 학문적인 그런 방법 그런 거 써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혹시 이야기하다가 제 책 내용 보다가 뭐가 걸린다든지 그러면은 짐작컨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짐작해서 써놓은 이렇게로 평가한다든가 하면은 제가 좀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책에 어떤 구절이나 내용이 나온다든가 하면 그런 눈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단고기를 한눈에 전부 본다든가 그러면 그 이전에 조선 이야기를 할 때 환인, 환웅 걸쳐서 한 조선 대부여로 이어지는 이 국명계층이라는 이런 쟁점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역사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사관이 역사를 정제해가지고 쓸 때는 통사를 쓰는 사람 혹은 단대사를 쓰는 사람에 따라 관점에 따라서 역사의 기록을 길게 쓰기도 하고 짧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역사의 사서의 기록 내용이 후대에 보니까 이게 몇 년 그 나라가 있었냐 이런 것들이 일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서 내용마다 조금 다르게 쓰여 있으니까 미리 불신을 하고 그냥 믿기 전부터 그냥 믿지 말자 그러고 굳게 결심한 사람 눈에는 이게 앞뒤가 짝이 안 맞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이 한 내용하고 이게 역사의 내용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국명계층에 있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는 겁니다. 나중에 책 읽어보신다든지 하면 그렇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삼조선이라는 나라의 내용은 삼광정이다. 이런 관점에 환단고기가 쓰여져 있는데 이 관점의 시발은 앞에 이용했던 내용, 책 중에 신지비사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선의 수도라는 것이 3개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요. 이 조선의 수도가 3개가 있다는 이 견해, 이 책에 근거해서 단재 신채호 선생도 삼조선서를 전개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견해하고 유사한 동일한 계보 내용에 있는 게 이게 환단고기 내용이에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내용 견해에 따르면 단재 신채호 선생이 뭔가 내용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한 내용을 환단고기가 뭐 그놈을 베꼈다 이런 식의 내용을 했는데 그런 발언이나 하는 경우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놈을 비판하고 싶다든지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신지비사라는 책을 유서라고 생각을 해서 못 믿는다고 그러든지 신지비사의 내용을 못 믿기 때문에 뭐가 어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직한 학자의 태도인 거지 무슨 느닷없이 환단고기를 하는데 그게 환단고기에 불만이 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래서 환단고기 잡으려고 그렇게 힘들게 사신 단재 신채호 선생까지 잡기로 한 거예요. 그냥 그것도 잡으려면 뭔가 근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근거도 없어요. 여러분이 신지비사 책 내용 보세요. 그러면 3개의 수도가 있다는 내용이 뚜렷하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관점에 근거해서 그놈 하나의 사료 내용만 본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길고 긴 역사의 내용의 이야기를 모든 사료 내용 널려 있죠. 중국사에 봐도 동의전 내용이나 아니면 본문의 내용에도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그런 여기저기 널려 있는 내용을 재구성한 겁니다. 어떤 관점이 있게 되면 어떤 관점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관점이 없으면 어떤 것도 바라볼 수가 없고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의미의 내용이 그런 건데 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세요. 여기에 강의를 듣고 있는 분 중에 어떻게 구분하느냐. 남자분, 여자분. 넥타이를 매신 분, 안 매신 분. 이런 식으로 어떤 관점이 있어야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점이 없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아니고 파악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왜 의견 차이가 있고 왜 싸움이 터졌는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의 내용,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부분의 역사의 내용 중에는 삼국 이전의 역사에 관련된 내용이 불투명한데 그래서 이게 진서유서의 논쟁에서 매번 싸움이 터지게 되면 삼국 이전의 역사의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서 싸움이 터져요. 근데 삼국 이전의 역사의 내용은 제가 강의한 내용을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이미 짐작할 수 있어요. 삼국 이전의 역사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쓰여 있었겠어요? 신화입니다. 신화적인 내용으로 쓰여진 내용이니까 왜? 신화는 그 당대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당대인들의 의식 구조예요. 당대인들의 눈의
시각의 눈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우리 조상이 있는데 곰과 혹은 범과 까치가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조상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왜? 그 당시는 토테미즘 시절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곰 토템에 제가 소속돼 있고 제가 범 토템에 소속이 돼 있고 제가 까치 토템에 소속이 돼 있고 제가 까마귀 토템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두 개의 토템이 매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혹은 제 선조가 탄생을 했다고 믿으면 당연하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까치와 범이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가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 당시의 사고방식 내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천신이 내려오셔가지고 강림을 하셔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천신이 나라를 다스리긴 했는데 보통의 경우는 근대 사고방식 정근대 사고방식 내에도 하늘에는 누가 계세요? 상제님이 계시고 지상에서는 또 지상 다스리는 분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는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그 이전의 사고방식은 자 하느님은 환인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환웅이 지상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환웅이 조금 내용을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시면 이 환웅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환웅 천왕이시대요. 천왕이 무슨 말이에요? 하느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천왕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글을 써놨을까요? 이게 거짓말일까요?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역사적 기록을 남긴다든지 할 때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누구도 그런 내용을 적지는 않아요. 이건 거짓말을 적은 것의 내용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사고방식의 구조가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내용을 봤을 때 우리의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지금 현재의 내용을 보면 탈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 사고방식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민주주의나 개인권이나 이런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의 시각으로 정근대의 신분사회의 사람들의 내용의 사고방식을 보면 귀양 가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어떤 선비가 귀양 가고 난 다음에 시를 하나 적어요. 이게 왕한테 미움받아갖고 쫓겨나가지고 그놈 뭐 풀떼죽 뭐 끓여가지고 먹으려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근데 시 적어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임금의 은혜다. 역군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만일에 근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맛이 간 거죠. 그것도 왕이 귀양을 보내긴 했는데 왜 보냈어요? 제가 뭐 특별히 잘못했어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무슨 뭐 성폭력 사건이라도 하나 일으켰습니까? 뭐 해가지고 해서 재물이라도 뭐 털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왕이 순전히 잘못 봐가지고 저 귀양 보냈어요. 근데 거기 귀양 가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그놈의 임금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까? 그 당시 시대 사람 눈에는 사고방식 내에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인의 시각으로 그 이전의 신화적인 역사의 내용을 이런 쓰여진 내용을 비정상적으로 간주하는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을 비정상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 쓰여진 역사책의 내용을 갖다 놓고 고쳐요. 그래서 제가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사고방식에서 크게 차이가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우리 시대에 오고 나면 적어도 4개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4가지. 지금은 가장 가까운 사고방식은 탈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근대적이라는 사고방식은 현대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둘이 결합되어 있어요. 대개. 그래서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전의 사고방식은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있는데 정근대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유가적 사고방식, 도가적 사고방식, 불교적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만일에 이게 석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러면 마호메트교,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유토교나 혹은 그리스 철학 이렇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사고방식 큰 틀의 내용으로 보면.
환단고기 내용과 그리고 환단고기가 맨날 문제가 되는 내용으로는 것은 그 이전의 사고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그 이전의 사고방식의 내용이 뭐였느냐. 이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재나 천왕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사고방식이 지배하던 시대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관련된 역사의 기록이나 이런 내용이 쓰여 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한 사고방식이 에서 근거해서 뭔가를 펼친 견해의 내용을 보면 두 시대의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정신이 이상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공자 시대만 되면은 그 이전에 천왕이나 이런 것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공자는 뭐라고 했어요? 정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말 안 하기로 하자. 이때부터. 그게 나는 괴력난신은 취급하지 않는다. 이게 공자의 이야기예요. 이거 취급하면 좀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공자도 뭔가 좀 머리를 굴렸다. 우리나라는 조금 역사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럴 때 천황에 관한 긴 역사 있는 것 모두 다 한꺼번에 빼기로 오면 우리가 좀 해볼 만해. 귀찮아 아이디어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은 이 책의 내용 같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근대가 왔어요. 서구인들이 딱 와가지고 동아시아 지역을 서구인들이 와서 딱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발전돼 있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조상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은 별 볼 일 없고 써놓은 내용도 별로 없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도 제 이름 겨우 쓰냐 뭐냐 하는 판국 학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조상의 형편이 그런 형편인데 무슨 변변한 역사책이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확실한 것부터. 민족이나 이런 사고방식이라는 건 신화인데 민족이라는 이런 개념이라든가 하는 경우는 고대의 신화의 민족 개념. 그런 건 제거하자. 고대의 민족 개념이라는 걸 제거하자. 그런 내용은 뭐예요? 사마천 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와있던 뭐 그걸 22사라고 하든 25사라고 하든지 이거든 저거든. 그리고 한국사 이야기하면서 애들이 길게 이야기하는 뭐 삼국사기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려사 절연에 조선 왕조실력이네. 우리나라 역사책은 특히 조선 왕조실력 이 수준에 가면은 정확하기로 정평이나 있는, 전 세계에서 그 당대의 역사 기록 내용 중에 조선 왕조실록만큼 그렇게 정확한 기록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확한 기록이 있는 나라를 서구 애들이 와가지고 한 대 때려가면서 길을 들여서 뭔가를 지배를 해야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통째로 없애버려야죠. 통째로. 그래서 민족이라는 것은 근대에 탄생하는 거고 그 이전에 민족의 역사를 그대로 올라가는 것은 허구적 신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전자 검사 보여주고 막 등등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설득을 해야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서구가 등장을 해가지고 여기 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미국이 다른 나라를 전부 지배하고 이렇게 되는 거에 다른 나라 불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왜 그러냐면 그 이전의 역사는 다 안 배우고 내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긴 역사 배워봐요. 스트레스 받죠. 긴 역사를 가진 사람은 후손이 봤을 때 1000년 전만 갔으면 쟤네들은 거지로 살았는데 1000년 할 것도 없지. 600년 전만 하면은 우린 이렇게 잘 살았고 했는데 쟤네들은 그때 거지로, 이게 거지로 살았다고 하는 것 내용은 오늘날 서구인들이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쪽에 가가지고 아프리카에 관한 인상으로 심어준 게 뭐예요? 창등 긁고 폴딱폴딱 뛰어다니다 반스만 입고 이런 인상을 딱 심어주게 되면 어때요? 오늘날 와가지고 한 대씩 때려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 저는 맞을만해. 우리는 얘네들보다 뭐 산업에서 50년 뒤처졌어, 40년 뒤처졌어, 아니면 뭐 100년 뒤처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이게 설득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관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 환단곡이라는 이 저작의 내용이 진서고 실제 있는 어떤 부분의 내용이었다든가 그러면은 왜 이것이 문제가 됐는가? 거기는 그 이전의 사고방식, 그 중국하고도 싸우게 되고 어떤 학자하고도 따뜻한 어떤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됐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죠. 처음에 역사의 내용에서 천황에 관련된 어떤 사고방식 싸잡아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어떤 분들은 신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후대의 그 표현 방식으로 오면 최천후 난낭비서에서 나오는 풍류도라고 이야기를 하든 어쨌든 묶어갖고 어떤 사고방식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길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고방식의 내용이 유가, 불교, 도가 같은 이런 사고방식, 이런 것을 야스퍼스가 전문 쓴 용어 내용으로 오면
기축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복잡한 용어는 다 까먹고요. 항상 이야기를 들으실 때는 이해할 수 있는 혹은 파악이 되는 용어로만 이해하면 끝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유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육아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은 육아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아의 내용으로 보니까 괴력난신 다 제거하고 수리부작은 내용 이것만 맞다. 이런 역사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그 내용이 나온 게 사마천의 사기로 정리가 돼 나와 있던 거죠. 그 다음은 근대 서구가 등장해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서구가 새로 발명한 내용이 뭐예요? 두 가지 역사관을 새로 발명했어요. 하나는 민족사, 자국의 역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세계사라는 새로운 관점. 그리고 니네가 그 이전에 알고 있던 역사는 전부 허구다, 다 까먹어라, 이것만 진리다. 그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전개를 하는 거죠. 이게 서구 새로운 생각이에요. 근데 이 사고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사고방식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에서 등장했던 구조주의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하는 여러 견해가 있는 거예요. 이 견해의 내용 중에 해체주의네 이런 견해도 있고요. 계보학이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이 네 번째 견해의 내용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까지 우리가 전개해왔던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에요. 신이 지배하고 있는 천신이 지배하든 천왕이 지배하던 시대의 내용으로는 천왕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교가 지배하는 시대에 가가지고는 공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이 있고 사람은 그 내용에 그 다음에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그래야만 합리적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오게 되면은 자유, 평등, 민주주의, 시장경제 뭐 이런 등등에 관련된 공산주의 이런 최근에 등장하는 이런 개념을 이야기를 해줘야만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견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견해 안 나온다. 그러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이 부분의 내용에 와가지고 탈근대의 사고방식을 전개했던 사람은 그 이전의 사고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던 내용이 합리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합리성에 불과한 거고 그 잘못된 그런 개념 때문에 우리가 억압당하고 피해를 당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최신의 이 관점에 근거해서 보니까 이렇게 합리성에 관한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역사의 내용에서. 이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바로 직전의 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의심스러워져요.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의심하는 사람은 근대적인 사고방식이 공격을 했던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이 낡은 사고방식이라는 것도 당연하게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나가서 정근대적인 육아적인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그 이전의 사고방식이 낡은 거라고 비판하는 이런 육아적 사고방식을 특권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각도 당연하게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심하는 사고방식의 시각에 서게 되면 환단고기 같은 이런 책의 내용이나 혹은 환단고기 책에 굳이 근거할 것도 없어요. 삼국유사에 등장하고 있는 고기의 책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도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내용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 이런 생각을 계보학적 관점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분이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선이나 악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관점에 의해서 보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할 때 우리의 감정,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사례의 내용을 이야기를 볼 때 있는 그대로 내용을 보게 되면 근대학문이 근대사학이 탄생해가지고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이 믿기가 매우 곤란하고 그걸 그대로 신뢰하는 것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단고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은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알아듣기가 쉽고 파악하기가 좋은데요. 방법론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최신 학문의 관점으로 봤을 때 환단고기가 제대로 똑바로 평가가 받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진소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어떤 근대적인 학문, 내가 근대 학문을 똑바로 배웠다는 그런 편견이나 혹은 그런 학문에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의 시각의 내용에 보면 이 책의 내용이 제대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비판하는 이런 관점의 이야기 요점에는 이렇게 근대적인 관점을 벗어난 탈근대적인 관점의 시각에서 봐가지고
탈근대적인 관점을 사람들이 민족을 해체하는 이런 견해가 나오고 뭐 그런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매우 싫어하고 그러는데 탈근대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견해나 하나의 관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 환단고기가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환단고기를 그럴듯하게 봐줄 수 있는 관점의 내용이 최신 학문에 근거했을 때 가장 최신의 관점에 섰을 때 이 내용이 오히려 더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하는 거. 이게 제가 쓰는 관점이나 접근하는 방식의 저의 특이성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환단고기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고대의 국정이 문제가 돼요. 거기에 보면 비상식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비상식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근대적인 역사관의 발전 내용에 따르면 역사가 차근차근 발전을 해야 돼요. 처음에 보는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나라의 사례를 봤더니 사례가 다 있는 봤더니 자그마한 도시국가가 있더니 조금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이쪽은 그랬다는 거예요. 본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쪽 사람이 어떻게 컸는가 내용은 우리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근데 이 내용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클 때는 애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좀 등치가 커요. 종자가 달라가지고. 그리고 나면은 야, 애기는 이렇게 찌그마한 요만해야 하는데 원래 요만해야 하는데 왜 니네 애기는 요만해? 이것은 애기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비상식적인 내용이라는 관점을 이게 이제 역사관의 사고방식의 틀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처음에 할 때 자그만하게 했어요. 모든 나라는 자그만하게 하고 차근차근 가는데 이 나라는 크게 처음부터 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어쩌? 보나마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보나마나는 무슨 보나마나예요. 지가 봤어요. 내가 봤어요. 누가 봤어요. 그거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개인 차이가 있듯이 역사의 전개 내용에도 얼마든지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 역사는 이례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내용인데 이런 거에 근거해가지고 비상식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영속론이라고 하는 사학계 내에서 쓰는 방법론의 틀의 배후에 숨어있는 내용이에요. 대개 고고학에서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상식이라는 그 상식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식이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다음에 환단고기의 내용에는 역사의 기록의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수천 년에 내려온 내용인데 뭔가 내용이 흔적이 있어야 이야기를 하지 수천 년 내용 한 건데 똑같이 왜 갖고 우리가 그렇게 나왔다. 이게 믿기가 힘들죠. 근데 대개 옛날의 내용을 줄줄이 이어갖고 내려오는 게 그렇게 무당들이 쓰는 본풀이 같은 게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무당들이 본풀이로 해가지고 본풀이라는 것은 이 신의 근본에 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신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뭔가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다 처음 봤잖아요, 이 신. 그러니까 이게 신에 관한 신뢰심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왜 신이 됐냐면 그리고 얼마나 위력이 빵빵한 신이냐면 라고 설명을 하려면 무당이 주저리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신이 왜 이 신으로 됐는가를 설명하는 이런 내용이 본풀이에요. 이런 내용을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조금 감흥이라도 있고 나중에 해갖고 신께서 너한테 지금 공수로 해가지고 복을 내리신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식의 태도가 나오게 하려면 사전 정지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게 본풀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하려고 하면 말로만 구술로 전개했다고 하면 못 믿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문자로 기록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옛날에 환단곡이라는 그렇게 오랜 옛날의 내용인데 네 이야기 참 좋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놈을 하냐? 이런 문제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그 환단곡의 내용을 보면은 책이 나와 있는데 부도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줄줄이 붙어 있어요. 부도문이라는 아이디어는 옛날 사람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부도문이라는 것의 사고방식의 내용은 사방 있잖아요. 우물정자로 이렇게 띄어봐요. 우물정자로 지도로. 그러고 난 다음에 동서남북이나 위치를 딱 잡아놓고 거기다가 우리 부족은 여기에 살고 우리 부족은 곰태튼 부정이니까 동서남북 딱 그려놓고 여기는 어쩌? 곰 그림 하나 그려놔요. 그 다음에 이쪽 윗부분은 범이 사니까 범 하나 그리고 뭐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짐작하죠. 이쪽에는 여우 하나 그리면 되겠죠. 뭐 다람쥐도 하나 그리시면 되고요. 뭐 다람쥐는 좀 작다 그러면은 코끼리를 좋아하시면 코끼리 하나 그리세요. 코끼리 토템은 이런 식의 내용으로 있었다 그러면은
긴 과거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살았고 우리가 어떻게 전개해왔다는 이야기 정도는 말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이게 환단국에 쓰여있는 부도문이라는 문자와 어떤 실체입니다. 실제 쓰여진 내용은 어떻게 쓰여있다고요? 어느 날 보니까 사슴을 잡으러 갔는데 사슴이 막 도망갔는데 흔적이 안 보이더랍니다. 사슴이 막 도망갔어요. 근데 사슴 흔적을 발견했어요. 어디에서? 발자국이 나타나야죠. 어디로 사슴이 도망가야 발자국이 나타나요? 모래사장으로 도망을 갔어요. 사슴이. 그래서 잊어먹었던 사슴을 찾았어요. 드디어 모래사장에서. 보고 나니까 사슴 흔적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야 기찬 상황이다. 사슴을 어디 가서 찾았어? 모래사장에서. 어떻게 알았어? 발자국 보고 쫓아갔더니 사슴 찾았어. 그래?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면 뭔가를 파악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사방에다 지도 같은 도표를 하나 그려놓고 사슴 여기에 도망가고 우리 곰 토템족, 범 토템족, 여우 토템족 뭐 어다음에 그 밑에 애기 쫓아간다든가 뭐 다람쥐 토템족 여기저기 사방으로 쫓아가고 그림 딱 그렸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럼 한 장 그려갖고 옆에다 보장해놨어요. 거기에서 아주 큰 뭐 호랑이 한 100마리 잡았다든지 혹은 뭔가 내용으로는 아주 큰 어떤 내용을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옆에 부족하고 전쟁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우리 부족 지도 하나 그려놓고 우리 부족은 여기 있었고 이쪽 부족은 이쪽 저쪽 있었는데 싸웠다. 그림 딱 보고 이 다음에 한 100년 후에 설명한다고 봐요. 그림 보고.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다 누구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뭐 100년, 200년 혹은 1000년 이 정도도 그 그림의 도판만 남아있다든가 하면 어지간하면 전승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그래도 안 된다고 믿는 분도 있을지 모르죠. 이게 환단곡에서 말하는 부도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의 내용이 짝이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자의 내용에서 상형평면에서 아까 곰이 있다. 그러면 곰의 모든 있으면 앞발만 그려요. 딱 때리는 거 설명을 해야 하는데 다 그리려는 게 힘들죠. 곰이 딱 해갖고 사슴 한 마리 이렇게 딱 때려서 잡았어요. 니네 어느 발로 잡았어요? 앞발로 쳐서 잡았어요. 다 그리려는 게 힘들어서 앞발만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다 보면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발전해가지고 거기에서 상나라의 각골문이 기원이 됐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한단골구의 내용입니다. 적어도 그럴듯한 생각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설명이 다 안 되니까 나중에 전체의 내용이 모두 다 알아먹을 수 있는 글자의 내용은 부도문이라는 그런 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마다 말이 달라져가지고 서로 다른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은 서로 말이 같을 필요도 없겠죠. 그림 보고 각자 설명하면 되니까. 그래서 가림토라는 저음 상추팔자의 문자가 나왔다는데 가림토 문자나 이런 문자의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발음을 표현하는 글자는 100자 이내의 문자가 반복돼서 나타나면 표음 문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문자의 내용을 본다. 기록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는데 글자 수가 적어요. 그러면 이건 표음 문자라는 뜻이에요. 글자 수가 100자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대개 그림 문자나 한자 같은 표음 문자입니다. 그 글자 수가 얼마 안 돼요. 이 글자 수가 얼마 안 되는 이 저음 문자라는 이런 문자의 사고방식에 근거해가지고 봤다는 거죠. 왜 가림토냐? 갈래가 달라서 이 갈래 족속들의 그런 말 차이나 이런 부분을 토씨를 붙여갖고 설명해주는 내용이라 가림토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자, 그래서 환단고기의 역사적 쟁점을 하려고 하면은 간지술이 발전을 하면 역사의 내용에서 이게 역사의 기록이 있죠. 환단고기에. 그러면 역사의 이 기록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연도를 알아야 합니다. 연도를 알려고 하면은 천문학에서 1년이 지나간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자리에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 천문학이 발전이 돼 있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모릅니다. 그럼 천문학이 발전하려고 하면은 별자리가 여기에 있는 게 여기로 지나갔다는 이런 사실에 의해서 파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별자리가 이쪽에 있는 별자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내용은 밤에 관측을 해야 합니다. 밤에 관측을 하려면 하늘의 표준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하늘의 가상에 28숙이라는 중심 별자리의 기준을 여기저기 세워놓는 거예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습니다. 역사 발전의 내용에 그 별자리에 이름을 붙이는 내용만 조금 다른 거지 기준을 해놓고 나면
어떤 별자리 행성이 이렇게 움직였어. 처음에는 이쪽 별자리 사이에 있다가 이쪽 별자리로 옮겼고 이쪽 별자리로 옮겼다. 이런 내용이 있게 되면 환단고기에서 말하는 천문학에 관련된 그런 기록 내용을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환역이고 시역이고 간지술이고, 간지술은 연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복치가 했다는 시역이나 용서나 우서의 내용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아이디어의 내용은. 이 시역이라는 내용에서 주역의 기원이 됐다고 그러는 거죠. 이런 환역의 내용이 시역으로 복치의 내용으로 왔다가 고구려의 천문도의 내용이 나중에 조선시대쯤 해가지고 발견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이런 내용의 수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환단고기에서 말하는 그 역사 기록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는 거고요. 이 쟁점의 끝터리에서 유명한 오성추리를 근대, 현대 천문학자가 고천문학의 시각으로 그걸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에 이런 간지수르 내용이 이미 치우천왕 때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도 내용이 하나가 있고 부도문이라는 내용에 그 다음에 연대를 파악할 수가 있고 연대 파악에서는 사계절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되면 그걸 체계적으로 기록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이런 건 모두 기록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문 관측 기록을 봤더니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 자, 환단고기 유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 뭐예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봐라. 그리고 입증해놓은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게 과학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딱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일 위에 두 번째 내용에 보면은 13세 단군 시기에 보니까 오성추리가 돼 있고 단군세기와 단기고사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게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우연히 딱 찍으면 맞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믿는 것이 좋을 거다. 그게 과학적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나는 믿기가 싫다라고는 굳센 결심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놈을 거짓말이라고 만들 것인가.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 하기도. 그래서 머리를 쥐어짜고 생각을 해보니까 요 정도 내용을 억지로 해가지고 대충 두드러 맞추려고 하면은 역사적인 시각으로 해서 언제쯤이면 가능하냐. 조선에서 세종 이후 시기면 이게 가능할 수 있답니다. 이론적으로. 기차게 머리 좋은 인간이면. 보통 인간 아니죠. 그 당시에 최고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죠. 그러면 이 사람의 시각에 따르면 어차피 환단고기가 유서라고 하면 최소한 조선 세종 시기의 이 정도는 돼야 이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근대에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일단 뻥으로 이제 포기한 거죠. 이게 학문적인 태도죠. 논리적으로. 근데 이제 우기려고 마음을 먹는다든가 그러면 어때요? 어차피 우긴 김에 그냥 끝없이 우기는 거죠. 그래서 뭔가 논증을 하든지 뭔가 이야기를 한다 그럴 때는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끝까지 과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어영부영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한다든가 하면은 그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싸움이 붙는다든지 혹은 이런 쟁점이 되게 된다든가 하면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 그거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대단히 중요한 아이디어와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권위자가 말했다 그러고 나면 권위자 헛소리한 거 역사 유래 사례 내용 보면 끝도 없이 권위자들은 헛소리합니다. 권위자가 이야기했다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내 눈으로 확인 안 된다든가 하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내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의 내용 중에는 아인슈타인 천문학이나 뉴턴 천문학 수학식으로 막 하는데 제가 수학이 딸려갖고 잘 안 된다든가 이 정도만 내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지 무슨 역사 철학 이런 내용인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아까 지리학 내용이라든가 하는 경우는 부도문 그럼 이야기했을 때 말 나왔으니까 전부 입증되는 건 눈치채셨죠? 그게 지도니까 그건 지리학 내용은. 그래서 환단고기에 지명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내용이라든가 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근대적인 지명을 썼네 어쩌네. 애초에 그거 할 때 도표밖에 없는 거 그놈 나중에 베껴봐요. 그러면 당대의 지명으로 표현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에 아까 천문학 이야기했죠. 천문학의 배후에는 반드시 28수기 내
이렇게 수학적인 내용이 전제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28 다 수학이에요. 그리고 치우천왕 이야기할 때 80일 대인이네, 뭐 구미호네 이런 용어 나오면 전부 수학입니다. 그런 내용이 한단고기 내용에는 대략 대충 휘시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대략 믿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